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이 한마디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분노, 억울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경험.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작은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고 편지를 써서 건네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눈을 보면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까 기념일은커녕 생일도 까먹습니다. 전화는 응, 알았어. 세 마디로 끝납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봅니다. 밥 뭐야? 가 하루 중에 하는 가장 긴 대화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입사했을 때는 정말 좋은 동료였습니다. 힘들 때 커피 사다 주고, 야근할 때 옆에서 같이 남아주고, 상사한테 혼나면 뒤에서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같이 점심 먹던 사람이 이제는 윗사람들하고만 식사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우애가 깊었던 형제,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지켜주던 형제. 그런데 부모님이 편찮아지시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병은 누가 할 것인지, 병원비는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형제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평생 믿었던 형이 갑자기 계산적으로 변하고 늘 착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갑자기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형제는 안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 형제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인생의 굵직한 일들을 함께 겪은 친구,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고 장례식에서 곁을 지켜주고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던 친구.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만나고 있다는 것을. 나만 빼고. 그 순간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뭘 잘못한 건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왜 그 사람은 변한 건지 끝없이 생각하고 끝없이 괴로워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 그것이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살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말 앞에서 한참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변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스스로 가려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속고, 같은 유형의 배신을 당하고, 같은 유형의 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쇼펜하우어의 눈을 빌려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정말로 갑자기 변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혹은 보고도 외면했던 걸까요? 사람은 왜 가면을 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속마음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 처세술이라는 게 있어야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가면을 쓰는 이유의 근본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지력이나 결심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살고 싶다는 욕구, 먹고 싶다는 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다는 욕구, 이런 본능적인 충동들, 이런 근원적인 욕망들, 그것을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인 군자라 불리는 사람에게도 이 의지는 있습니다.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겸손하다, 배려가 깊다, 욕심이 없다고 칭찬받는 사람에게도 이 의지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잘 감추느냐, 얼마나 세련되게 포장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친절함, 겸손함, 다정함,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은 전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한,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진심은 없다는 거냐?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도 있습니다. 진짜 친절도 있고, 진짜 따뜻함도 있고, 배가 없이 베푸는 선한 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진짜 친절과 전략적 친절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말투도 같고, 표정도 같고, 행동도 같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온기도 같고, 눈을 바라보는 깊이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애 초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저번에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라며 깜짝 선물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네 말이 맞아 라고 말해줍니다. 상대방의 단점도 다 예뻐 보이고 상대방의 실수도 괜찮아로 넘어갑니다. 이때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물론 진심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 설레는 감정,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진심 위에 두꺼운 포잔이 덮여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모든 행동을 조절합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짜증이 나도 웃습니다. 피곤해도 시간을 냅니다. 왜?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모범생입니다. 일찍 출근합니다. 커피를 탈 때 선배 것도 같이 탑니다. 회의 때 열심히 메모합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합니다. 야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고 어른들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분위기를 맞춥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슬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자기 것만 탑니다. 야근하라고 하면 눈치를 봅니다. 뒤에서 회사 욕을 합니다. 선배한테 대드는 일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 변했네. 왜 난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쓰고 있던 가면을 유지할 에너지가 바닥난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동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굳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면은 일종의 생존 도구입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쪽에 있습니다. 가면 쓴 모습을 사랑하고, 가면 쓴 모습에 감동하고, 가면 쓴 모습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왜 가면을 썼냐? 왜 속였냐? 왜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하지만 가면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나의 책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면 쓴 사람도 문제지만 가면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면에는 균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면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틈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틈을 무시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왜? 그 틈을 인정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너지니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친절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확신한 적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의 성격은 선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성격은 경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처음 들으면 상당히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올바른 가르침을 주면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도 바뀐다. 이런 믿음이 교육의 근본입니다.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보내면 반성한다. 처벌을 하면 다시는 안 한다. 교화 프로그램을 시키면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전제 위에 법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전제에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까? 교육을 받으면 정말 본질이 바뀔까? 감옥에 다녀오면 정말 새 사람이 될까?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라고. 변하는 것은 행동이지 본질이 아니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패턴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성격, 그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격과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혼자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나누는 척합니다. 배려하는 척합니다. 양보하는 척합니다. 행동은 바뀌었지만 그 행동을 만들어낸 동기는 여전히 이기심입니다. 남들이 보니까 나눠야 해.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이기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우에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도 생존이 걸리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이전에는 무시하던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병이 그 사람을 바꿨다.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이제 진짜 철이 들었구나.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병이라는 계기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한 것. 이 경우 바뀐 것은 성격이 아니라 표현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새로운 계산이 작동하는 것. 아픈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도움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병을 앓고 나서 달라졌으면 그걸 좋게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든 행동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그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경고하는 것은 그 변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다시 바뀌면 행동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무신경해질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살면서 숱하게 겪어왔으니까요. 사람은 안 변해. 이 짧은 한마디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았고 기다렸고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실망, 같은 패턴. 그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변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쇼펜하우어가 수백 년 전에 한 말을 우리는 수십 년의 삶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가면이 점점 벗겨지면서 그 아래의 진짜가 점점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곁에 둔 사람 중에 결국 본성이 드러났던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과 나중에 드러난 모습, 그 차이는 얼마나 컸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주저하지 않고 답합니다. 이익 앞에 섰을 때라고. 돈이 걸린 순간, 재산이 걸린 순간, 권력이 걸린 순간, 그때 가면은 여지없이 벗겨집니다. 아무리 두껍게 쓴 가면도 이익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유지한 가면도 이익 앞에서는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흔하다 못해 넘쳐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법정에 서는 일, 평생을 우리 형제는 다르다고 말해왔던 가족이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쪽에서는 벌써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피부치기를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의지, 즉 욕망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의 우애, 가족 간의 정,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아직 시험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익이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 우애가 좋아 보이는 것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모여서 밥 먹고 안부 전화하고 조카들 용돈 주고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짜리 아파트,
수천만 원짜리 보험금,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 이런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가면을 벗고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가면이 벗겨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 형은 지방에 살고 차남인 동생은 서울에서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돌봐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동생은 당연히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곁에서 돌봐온 것은 자기니까요. 병원에 모시고 간 것도, 반찬 해다 드린 것도, 새벽에 전화 받고 달려간 것도 다 자기입니다. 그런데 형은 법대로 반반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속 지분은 똑같아. 이 한마디에 동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형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나는 멀어서 라는 핑계로 한 번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도 아들이야. 내 권리가 있어. 동생의 눈에는 배신으로 보입니다. 형이 변했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말 변한 걸까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재산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비로소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익은 공평하게 나누자. 형이 좀 더 가져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서로 믿음직하고 서로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분에 대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내 아이디어잖아. 내가 더 많이 뛰었는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해? 네가 빠져도 이 사업 돌아가는데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법정까지 가거나 원수가 되어 갈라섭니다. 친구 사이에 돈이 끼면 안 된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갚을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면 미안, 좀 더 기다려줘가 됩니다. 그 다음 달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다다음 달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를 만나면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돈이라는 이익 앞에서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우정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사람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걸린 상황이 올 때 지금부터 진짜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당한 후에야 깨닫습니다. 이미 늦은 후에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돈이나 이익이 개입되었을 때 달라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까? 이익만이 가면을 벗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도 가면을 벗깁니다. 아니,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앞에서는 그래도 계산이 작동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라는 계산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그런 계산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달려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내가 지금 갈게, 걱정 마 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봐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합니다. 진료 예약을 대신 잡아주고 병원에 함께 가고 검사 결과를 같이 듣고 울 때 어깨를 내어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머, 그래?
힘내. 좋아질 거야. 카카오톡 한 줄 보내고 끝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불편해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다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아예 연락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를 안 읽습니다. 나중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라고 둘러대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그 사이였던 겁니다. 평소에는 구분이 안 됐을 뿐입니다. 모임에서 만나면 다 웃고 다 반갑고 다 친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니까 진짜와 가짜가 갈린 겁니다. 좋을 때 함께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동정심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합니다. 그는 동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동정과 가짜 동정. 진짜 동정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진짜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있는 겁니다. 가짜 동정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진짜와 똑같아 보입니다. 안 됐다.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이 가짜 동정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안쓰러움이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안도감. 그래서 가짜 동정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위리가 길어지면 슬쩍 빠집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거리를 둡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같은 부모님의 자식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갈립니다. 어떤 형제는 내가 할게 라고 먼저 나섭니다. 이를 빼서라도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밤새 곁을 지킵니다. 반찬을 만들어 오고 약을 챙기고 빨래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형제는 나는 바빠서 라며 빠집니다. 돈은 좀 보내겠다면서 얼굴은 안 비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돈도 안 보내면서 나중에 유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골프 치자, 밥 먹자, 여행 가자. 모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뚝 끊깁니다. 밥 먹자는 연락이 사라집니다. 길에서 만나면 눈을 피합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보증을 서달라고 할까봐 미리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들이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지위와 돈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니까 함께 있을 이유도 사라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위기는 인간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시험지 위에서 색이 변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다른 색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좋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 나쁠 때도 함께하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쁠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곁에 있음. 그것이 진짜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바닥이었던 그때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가면을 벗기는 힘은 이익에도 있고 위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거스를 수 없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버틸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은 모든 거짓의 적이며 모든 진실의 동맹입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배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은 이 시간,
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쉬는 시간 없이 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을 1년, 2년, 5년, 10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가면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던 가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맞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연기가 나중에는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가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면 아래에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애에서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연애 초기, 이른바 썸 단계나 허니문 시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문을 열어줍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줍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네가 좋아하는 거 시키자 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밝은 목소리로 받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5분 안에 답장이 옵니다. 작은 선물을 깜짝으로 건네면서 그냥 네 생각이 나서 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상대방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반쪽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주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데이트한 약속을 좀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 돼? 라며 미루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알아서 해 라는 말이 늘어나고 왜 맨날 나한테 그래?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싸울 때 나오는 말투가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했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을 벗긴 것이라고. 연애 초기의 완벽한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고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진짜라고.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연애 초기의 모습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평생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유지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이것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연애는 좋은 모습만 선별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24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한 얼굴, 피곤해서 짜증내는 모습,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 시댁 문제로 예민해진 모습, 아이 때문에 지친 모습, 이 모든 것을 가감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가면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니까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시간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입사원 시절 누구나 최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실했던 사람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실했던 사람이 꾸준히 성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입니다. 가면이 아니라 본성이 성실한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보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서두르지 말라고. 첫인상에 현혹되지 말라고.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무조건 경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습이 진짜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 성급하게 마음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진실의 편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어떤 가면도 결국 벗겨집니다. 어떤 거짓도 결국 들통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의 시험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아직 가면 쓴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의 한구석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나는 그동안 속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사기꾼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요.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이 구도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나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편안한 구도를 무너뜨립니다. 가면을 쓴 쪽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면을 알아보지 못한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면에는 균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딘가에서 반드시 틈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틈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걸러냅니다. 기대에 부합하는 정보는 크게 받아들이고 기대에 어긋나는 정보는 자동으로 축소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친절하면 그 친절이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친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끔 이상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예외 처리합니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 때문에 힘든가 보다.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경고 신호가 켜졌는데 우리 스스로 그 불을 끈 겁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화를 벌컥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식당에서 직원한테 반말로 화를 내거나 운전 중에 다른 차한테 욕을 하거나 사소한 일에 짜증을 폭발시키는 모습.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야. 남자라서 그런 거야.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때 이미 가면의 틈이 보인 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잠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직원한테 화를 내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자한테도 화를 냅니다. 다만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처음에는 남한테,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한테. 사업 파트너가 사소한 돈에도 유난히 예민하게 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밥값을 계산할 때 네가 더 많이 먹었잖아 라고 하거나 택시비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고 하는 모습.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꼼꼼한 사람이네. 원칙적인 사람이야. 사업에 이 정도로 디테일하면 믿을만해. 이렇게 좋게 해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돈에 대한 예민함은 나중에 큰 돈 앞에서 극대화됩니다. 작은 것에도 따지는 사람이 큰 것 앞에서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걔 있잖아.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모습. 그런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 저건 저 사람한테만 그런 거야. 나를 그렇게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 험담도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식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경고 신호를 보면서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는 말 속에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것을 몰랐을까? 왜 나는 그때 눈을 감았을까? 왜 나는 그 경고를 무시했을까? 이 자책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자책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직시해야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보고 싶은 것만 봤구나.
나는 그때 믿고 싶은 것만 믿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눈이 열립니다.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가면 아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는 말 속에 혹시 당신 자신에 대한 실망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보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인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저것이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나는 가면 같은 거 안 써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회사에서는 예의 바르고 참을성 있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료가 짜증나는 말을 해도 웃으면서 넘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소파에 드러누워서 진짜 짜증나. 오늘 그 인간이 또 라고 말합니다. 가족한테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냅니다. 밥이 늦으면 화를 내고 빨래가 안 되어 있으면 짜증을 내고 TV 리모컨을 못 찾으면 한바탕 소란을 피웁니다. 회사에서의 내가 진짜인가요? 집에서의 내가 진짜인가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답하면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한 곳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친구들 앞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도 다릅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활발하고 재미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농담을 던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방 안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까의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피곤함과 텅 빈 느낌만 남습니다.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올리는 모습, 모임에서 보여주는 모습, 사회적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 다 가면입니다.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여유로운 척. 실제로는 카드값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아이 성적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부부 사이가 삐걱거리는데 밖에서는 우리 집은 다 잘 돼가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가면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면은 필수적입니다. 속마음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경고하는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가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쓰는 가면입니다. 남들한테 쓰는 가면은 벗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벗으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벗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쓰는 가면은 벗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면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동기가 먼저 승진했을 때 정말로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까?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왜 나는 안 되는지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옆집이 차를 바꿨을 때 정말로 부럽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을 때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까? 아들이 어버이날에 전화만 하고 찾아오지 않았을 때 정말로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섭섭함이 쌓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가면 뒤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면을 인정하는 것. 나도 이기적이고, 나도 욕심이 있고, 나도 질투를 하고, 나도 남을 판단하고, 나도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이기심이 드러났을 때 지나치게 놀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욕심이 보였을 때 지나치게 분노합니다. 자기 안의 가면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 나도 이기적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기적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로, 충격이 아니라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이 가장 오래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면 아래에는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이 숨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가면이 벗겨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면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분노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이 벗겨진 후에 분노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이 분노는 정당합니다.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분노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분노의 진짜 뿌리는 자기 자신의 기배가 무너진 것에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한 것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러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기배가 산산조각 난 것에 화가 나는 거라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한 분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원인이 나의 기대에 있다면 기배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배를 낮추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 이 말을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사람을 못 믿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기배를 낮추라는 것은 기배를 버리라는 것과 다릅니다. 비현실적인 기배를 현실적인 기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인간입니다.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영원한 로맨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고 반복이고 때로는 지루함입니다. 자녀에게 끝없는 감사와 효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친구에게 변함없는 의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친구도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들은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원망으로, 원망은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 연설을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배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것. 기배를 낮추라는 것이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망이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드니까 분노도 줄어듭니다. 분노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기배를 낮춘 상태에서 맺는 관계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환상 위에 세운 관계가 아니라 현실 위에 세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면 위에 세운 관계는 가면이 벗겨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세운 관계는 진실이 드러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 이기적인 면, 답답한 부분까지 다 알면서도 곁에 있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도 나의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삶의 지혜는 결국 이것입니다.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사람 곁에 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야 합니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면 쓴 모습을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면 아래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제를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익 앞에서, 위기 앞에서, 시간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면뿐 아니라 나 자신의 가면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좀 쓸쓸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믿는 거잖아. 세상에 진짜는 없는 거잖아. 다 가면이면 뭘 믿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보는 거 아니냐,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제대로 읽어보면 그의 철학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장밋빛 안경을 벗고 세상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위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환상 위에서 행복한 척하는 것보다 현실 위에서 조용하게 평화를 찾는 것이 더 단단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헛된 기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변하겠지 라는 기대를 버리면 그 기대에 매달려 허비하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면서 10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 10년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봅니다. 한 번의 모습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투박하지만 행동은 한결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가면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생깁니다. 처음에 지나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조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사람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괜찮아지는 사람은 그 모습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지만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면이 벗겨져서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아주 가끔 가면이 벗겨졌는데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와서 앉아 있어주는 경우, 말은 거칠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알게 되는 경우, 이런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면을 반대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모습을 감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겉이 화려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이 예쁜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수백 년 전에 남긴 교훈이고, 우리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몸으로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면 없는 나를 마주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내 안의 이기심,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서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알아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 쓴 나와 가면 쓴 상대방이 만나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연극입니다. 가면 벗은 나와 가면 벗은 상대방이 만나야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관계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정한 분석을 했지만 그 냉정함의 끝에는 따뜻한 통찰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가면을 쓰고 때로는 배신도 한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아주면서 살아간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함께 살 수 있다. 가면이 벗겨진 세상은 처음에는 쓸쓸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진 세상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을. 거짓된 기대 없이, 과도한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다는 것을. 가면 위의 관계는 가면이 벗겨지면 끝나지만 가면 아래의 관계, 진실 위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가면을 벗은 것뿐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 체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인 후에 찾아오는 평온함은 그 어떤 환상이 주는 행복보다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가면 없는 모습으로도 당신 곁에 남아줄 사람,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면 없이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두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이미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